정말 세계사에서 믿기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전쟁으로 저 아프리카 가나보다 가난했던 한국이 지금 전 세계 14위의 경제 강국, 문화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그 이유와 배경이 무엇인지 오늘 프랑스 경제학자의 시선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피에르 듀부아입니다. 프랑스 출신의 유명한 경제학자죠. 오랫동안 저는 학생들에게 어떤 나라들이 부자가 되고 또 어떤 나라들이 가난하게 남는지 가르쳐 왔어요. 매일 학생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죠. 어떤 나라들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요. 한국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시였어요. 제 벽에 걸려있는 세계 지도에서 한국을 가리키곤 했죠. 한국을 보세요. 손가락으로 작은 반도를 두드리며 자주 말하고 있었어요. 이 나라는 진정으로 성공하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진심으로 믿고 있었어요. 제 생각에 한국은 희망 없는 사례였죠. 나라를 둘로 갈라놓은 끔찍한 전쟁을 겪었고, 일본이 수년간 그들을 지배했었잖아요. 경제 문제도 끊임없이 직면하고 있었고요. 심지어 지도상 위치조차 불운해 보였어요. 역사적으로 그들을 침략해온 강력한 이웃 국가들 사이에 끼어 있었으니까요. 수업을 할 때면 학생들은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을 받아 적고 있었어요. 저는 전문가인 듀부아 교수니까 학생들은 믿었던 거죠. 회색 머리와 진지한 안경이 저를 현명해 보이게 만들고 있었어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경제 이론에 대해 말하면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죠. 책상에는 여러 나라의 경제 데이터를 보관하는 특별한 서랍이 있었어요. 미국, 독일, 프랑스 같은 서구 국가들의 폴더는 두껍고 성공 사례로 가득 차 있었죠. 한국 폴더는 얇았어요. 거의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젊은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한국의 성장하는 기술 회사들이나 발전하는 경제에 대해 언급하곤 했어요. 이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들이 어리석게 느껴지도록 미소 짓고 있었죠.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설명하곤 했어요.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빌리기만 하죠. 스스로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런 대화 후에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 믿음을 지켰고 세상에 대한 질서정연한 견해를 그대로 유지했으니까요. 매일 저녁 아파트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부드럽게 흐르는 가운데 경제 저널을 읽고 있었어요. 제가 고르는 기사들은 이미 믿고 있는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것들이었죠. 한국이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제안하는 기사가 있으면 그냥 옆으로 치워두곤 했어요. 형편없는 연구내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죠. 저녁 모임에서 친구들은 제가 경제 이론에 대해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곤 했어요. 피에르는 이런 문제에 대해 절대 틀린 적이 없지. 와인잔을 들며 말하곤 했죠. 저는 이런 존경을 즐기고 있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전문가가 된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었으니까요. 매년 아름다운 유럽 도시들에서 열리는 경제학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사람들로 가득 찬 무대 위에서 발표하며 서구 경제 이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래프가 있는 슬라이드를 보여주곤 했죠. 한국 같은 나라들이 왜 항상 선진국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다른 교수들은 박수를 치고 가끔 질문을 했지만 제 기본 아이디어에 도전하는 질문은 없었죠. 제 인생은 완전하고 확실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명성을 쌓아왔고 제 책들은 전 세계 대학 서가에 꽂혀 있었으니까요. 학생들은 논문에서 제 이론을 인용하고 있었어요. 왜 의문을 품겠어요? 사무실 창밖으로 파리 거리를 내려다볼 때면 온 세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했고 어떤 나라가 성공하고 어떤 나라가 실패할지 알고 있었죠. 한국은 절대 진정으로 성공하거나 강력해질 수 없을 거예요. 이건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제 안락한 세계가 곧 도전받게 될 거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곧 제 깔끔한 이론에 맞지 않는 단 하나의 정보가 나타날 텐데 마치 댐의 작은 균열처럼 이 하나의 데이터가 결국 모든 확신을 무너뜨리고 의심의 홍수로 제 마음을 채울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여전히 피에르 듀부아 교수로 남아 있었어요. 어떤 나라들이 성공하고
한국 같은 다른 나라들이 왜 의존적이고 약하게 남도록 운명지어졌는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폴더를 닫고 사무실 문을 잠근 뒤 대학 복도를 자신있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배울 가장 큰 교훈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 전혀 알지 못한 채로요. 큰 회의실은 조용한 대화 소리로 웅웅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맨 앞줄에 앉아 노트를 펼치고 펜을 준비하고 있었죠. 이 경제학 컨퍼런스는 매년 열리는데 저는 전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 예상하지 않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피에르 듀부아 교수니까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나라가 성공하고 어떤 나라가 실패하는지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불빛이 살짝 어두워지면서 젊은 연구원이 무대에 올랐어요. 그녀가 컴퓨터를 클릭하자 커다란 화면에 다채로운 차트들이 나타나고 있었죠. 저는 귀를 반쯤만 기울이며 가끔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슬라이드가 나타났을 때 제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차트는 한국의 경제 성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파란색 선이 불가능해 보이는 각도로 위쪽으로 치솟고 있었죠. 이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소득이 1960년대에는 겨우 79달러였는데 오늘날에는 34,000달러가 넘는다고 했어요. 그건 반세기 만에 경제 규모가 431배나 커졌다는 뜻이었죠. 심장이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건 맞을 리가 없었어요. 저는 숫자를 자세히 보며 실수를 찾고 있었죠. 서구 국가들은 이만큼 성장하는데 수백 년이 걸렸는데 한국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룰 수는 없었으니까요. 인쇄 오류가 있나 봐요. 옆에 앉은 경제학자에게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어요. 그녀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저를 힐끗 보았죠. 데이터는 여러 번 확인됐어요. 그녀도 속삭이며 대답했어요. 가슴에 이상한 답답함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만약 이 숫자들이 맞다면 제가 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해 가르쳤던 모든 것이 틀린 거예요. 제 책에 쓴 모든 게 틀렸고 국가 발전에 대한 제 전체 이해가 잘못됐을 수도 있었죠. 발표가 끝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러 나갔지만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빈 노트북 페이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단 하나의 메모도 적지 않았어요. 손에 든 펜이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와 바닥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고 있었죠. 경제보고서, 성장 차트, 수출 숫자들. 답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뒤지고 있었어요. 혹시 미국 돈이 한국의 성공을 설명할까요?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도움을 받았는데 비슷한 결과는 없었죠. 일본의 영향일까요? 하지만 더 강한 나라들에 의해 지배받았던 다른 나라들은 같은 발전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디지털 시계는 새벽 3시 27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너무 많은 작은 숫자들을 읽느라 눈이 따갑게 느껴지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파리가 어둠의 이불 아래 잠들어 있었지만 제 방 안에서는 머릿속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가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대고 있었어요.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제 이론에 맞지 않는 사실을 마주하고 있었죠.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경제학에 대한 제 모든 믿음에 의문을 가져야 했어요. 한국에 대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고 학생들에게 제가 틀렸다고 말해야 했으며 제 책들을 다시 써야 했죠. 이 정보를 무시하는 게 더 쉬웠을 거예요. 대학으로 돌아가 같은 수업을 계속 가르칠 수도 있었어요. 많은 교수들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그래프의 파란 선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건 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방식으로 삶이 개선된 실제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었으니까요. 아침 빛이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파리가 깨어나면서 새들이 밖에서 지저귀고 있었죠. 밤새 잠을 자지 못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맑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됐죠. 노트북을 열고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이 경제적 기적을 제 눈으로 직접 볼 필요가 있었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해야 했죠. 전쟁, 빈곤, 적은 천연자원 등 많은 불리한 조건을 가진 나라가 어떻게 제 이론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때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알아야 했어요. 가방을 싸면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58세인데 학생이었을 때 이후
처음으로 답이 없었어요. 오직 질문만 있었죠. 이 느낌은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했지만 또한 전에 존재한다고 알지 못했던 방의 문을 여는 것처럼 설레기도 했어요. 공항으로 데려갈 택시가 도착했어요. 호텔 방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았죠. 방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서류들. 그 서류들은 세상에 대한 제 오래된 이해를 대표하고 있었어요. 확신과 자존심과 함께 그것들을 뒤로 남겨두고 떠나고 있었죠. 택시가 아침 교통 속을 달리는 동안 이 여정이 단순히 한국 경제를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가장 확신할 때조차 제가 얼마나 틀릴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었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죠. 주머니 속의 비행기표는 모험으로의 초대장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이 모험이 어디로 이끌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모른다는 사실이 지혜의 시작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은 오래된 책과 바닥 광택제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저는 책과 보고서, 신문들이 쌓여 있는 큰 나무 테이블에 앉아 있었죠. 노트는 열려 있었고, 페이지들은 제 지저분한 필체로 빠르게 채워지고 있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지 3주가 지났는데, 그동안 계속 책을 읽고만 있었죠. 사서인 친절한 나이 든 여성분이 또 다른 자료 더미를 가져다 주셨어요. 그녀는 공손하게 웃었지만 혼란스러워 보이고 있었죠. 아마도 이 회색 머리의 프랑스 교수가 왜 마치 단서를 찾는 형사처럼 수십 년간의 경제 기록을 파고 있는지 궁금했을 거예요. 그녀가 알았더라면요. 저는 단순히 연구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세상에 대한 제 전체 이해를 다시 쌓아 올리고 있었던 거죠. 오늘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이 경제 재난은 한국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야 했죠. 수치들은 끔찍했어요. 나라는 부채를 갚을 돈이 바닥나고 있었죠.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서구 경제학자들은 한국이 무너지고 회복하는 데 몇 년, 어쩌면 몇십 년이 걸릴 거라고 예측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 경제학 교과서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1998년 1월에 신문을 펼쳤어요. 헤드라인에는 금 모으기 운동이 전국을 휩쓸다라고 쓰여 있었죠. 사진들은 긴 줄을 서서 자신들의 금 장신구를 기부하기 위해 기다리는 평범한 한국인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주부들은 결혼 반지를 내놓았고 사업가들은 금괴를 기증했어요.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생일 선물로 받은 작은 금반지와 팔찌를 가져왔죠. 제 손가락이 금 목걸이를 수거함에 넣고 있는 노인 여성의 흑백 사진 위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슬픔이 아닌 결의를 보여주고 있었죠. 사진 설명에는 그녀가 한국 전쟁을 통해 이 목걸이를 지켜왔고 손녀의 결혼식을 위해 아껴두었다고 했어요. 이제 그녀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그것을 내놓고 있었죠. 저는 의자에 기대어 앉아 이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불과 몇 달 만에 한국인들은 227톤의 금을 모았는데 이는 약 22억 달러의 가치였죠. 이 행동 하나만으로 경제를 구한 건 아니지만 위기의 가장 위험한 순간에 중요한 도움을 제공했어요. 제가 가르쳤던 모든 경제 이론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어려운 시기가 오면 사람들은 먼저 자신을 보호한다고요. 하지만 이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은 정반대로 행동했어요. 그들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보물을 희생했죠. 저는 더 많은 보고서를 넘기며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다른 예시들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경제 침체기 동안 한국 소비자들은 의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했어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73%의 사람들이 우리 회사이기 때문에 국내 제품을 구매했다고 했죠. 서구에서는 대기업을 일반 사람들과 분리된 존재로 봐요. 하지만 한국에서 시민들은 주요 기업들을 국가 정체성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려운 시기에 이 기업들을 구하기 위해 모이고 그들의 생존이 국가의 성공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이 패턴은 경제를 넘어 확장되고 있었어요. 한국의 군 복무는 모든 젊은 남성들에게 의무적이에요. 2002년 월드컵 때 한국 스포츠 팬들은 군사적 정확성으로 자신들을 조직했죠. 외국에 있는 한국 커뮤니티들은 상호 지원을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도서관 불빛이 어두워지면서 폐관 시간을 알리고 있었어요. 저는 제 노트를 응시하고 있었죠. 새로운 이해가 제 마음속에 형성되고 있었는데 아직은 약하지만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만약 한국의 성공이 어려운 역사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 역사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수세기 동안 한국은 일본의 침략, 중국의 압력, 그리고 나중에는 외국 강대국의 식민지화를 겪었어요. 한국 전쟁은 나라를 분단시키고 파괴했죠. 이 끊임없는 생존 투쟁이 무언가 독특한 것을 만들어냈어요. 개인의 성공이 집단의 생존과 긴밀하게 연결된 국가를요. 저는 제 노트를 서류 가방에 넣고 서울의 저녁 속으로 걸어 나갔어요. 도시는 네온 사인과 밝은 상점 창문으로 빛나고 있었죠. 회사원들은 집으로 서두르고, 학생들은 스터디 카페에 모이고, 가족들은 작은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밤하늘 아래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을 바라보면서 겸손함과 흥분이 섞인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수십 년 동안 저는 자신 있게 한국이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설명했었는데, 이제 그 성공의 한가운데 서서 새로운 설명을 찾고 있었죠. 내일은 한국의 주요 기업을 방문할 거예요. 단지 경제 성장에 대해 읽는 것이 아니라 제 눈으로 직접 볼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들과 대화할 거고요. 제 호텔은 지하철로 짧은 거리에 있었어요. 붐비는 열차 안에서 저는 한국 기업들이 만든 스마트폰을 스크롤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몇몇은 한국 패션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한국 작가들의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제 주변에는 제 이론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성공의 증거들이 가득했어요. 그 느낌은 불편하면서도 흥미진진했어요. 마치 익숙한 방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이어지는 문을 발견한 것 같았죠. 열차에서 내리자 한 고등학생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있었어요. 노인은 감사의 뜻으로 살짝 고개를 숙였고, 학생은 존경의 의미로 더 깊게 고개를 숙였죠. 세대 간의 이 작은 연결 순간은 경제가 단지 숫자와 정책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걸 상기시켜주고 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 그들의 가치관, 그리고 그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관한 것이었죠. 오늘 밤 저는 노트를 검토하고 내일 기업 방문을 위한 질문을 준비할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질문은 이익 마진이나 시장 전략에 관한 것이 아닐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훨씬 더 깊은 무언가에 관한 것이 될 거예요. 어떻게 수세기의 어려움을 통해 형성된 공유된 생존 의식이 서구 이론이 결코 설명하지 못한 경제적 힘을 만들어냈는지에 관한 것이죠. 그 답은 제 오래된 교과서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새로운 교과서를 쓰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르죠. 제 연구팀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파리로 돌아와 회의실에 앉아 있었는데 벽에는 한국에 관한 차트와 그래프들이 붙어 있었죠. 제 발표가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어요. 우리가 한국의 경제적 기적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 초점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뒤부하 교수님, 선임 조교인 소피가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건 교수님이 20년 동안 발표하신 모든 것과 모순되잖아요. 그녀의 말은 사실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녀 뒤의 책장에는 제 책들이 꽂혀 있었는데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할 수 없는 이론들로 가득 차 있었죠. 제 논문들은 대학벽에 걸려 있고 제 말은 유럽 전역의 강의실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모두 틀렸던 거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대학 정원을 걷고 있었어요. 제 실수의 무게가 어깨에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죠. 한국을 특별한 경우 제 이론에 도전하지 않는 예외로 설명할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쉬웠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명성을 지킬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 본 것들을 잊을 수 없었어요. 조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역사를 설명하고 있었던 한국전쟁 기념관, 전 세계에 판매되는 기술을 생산하는 거대한 공장들, 금융위기 때 자신들의 금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던 평범한 사람들까지요. 그날 밤, 저는 집에서 책상에 앉아 경제적 힘으로서의 집단 회복력, 한국의 발전 재고라는 제목의 새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타이핑을 하면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죠. 이 글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2주 후, 저는 주요 경제학 컨퍼런스에서
새 연구를 발표했어요. 방에는 익숙한 얼굴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수년 동안 제 이전 연구를 인용해왔던 교수들이었죠. 한국 발전에 대한 제 새로운 이해를 설명하면서 그들의 얼굴에 혼란이 불신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피에르가 학문적 엄격함을 잃었어. 커피 타임 동안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선임 경제학자들 무리가 모여 제 방향을 힐끗 보며 속삭이고 있었죠. 확립된 원칙을 지지하기보다 이례적인 것을 쫓고 있군. 사무실로 돌아오자 제 연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메일들이 도착하고 있었어요. 오랜 동료들은 제가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했고, 한 전 제자는 제가 그에게 가르쳤던 경제적 토대를 버린 것 같다고 썼어요. 각각의 비판은 작은 상처처럼 느껴졌어요. 수십 년 동안 저는 이런 학계에서 존경받고 존경받았는데, 이제 저는 이방인이 되어가고 있었죠. 물러나고 싶은 유혹이 매일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서울에 있는 제 연구원들로부터 새로운 데이터가 도착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서구 기술을 복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것을 개선하여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만들었죠. 한국의 경제 정책도 단순히 서구 모델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독특한 상황에 맞게 조정했어요. 저는 이 보고서들을 책상에 펼쳐 놓았는데 그 증거들이 제 의심을 압도하고 있었어요. 서울의 분주한 거리에 서서 세대를 뛰어넘어 함께 놀라운 것을 만들어가는 한국인들을 지켜봤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대학에서 배운 어떤 경제 이론도 그들이 이룬 성취를 설명하지 못했어요. 비 오는 어느 오후, 저는 파리의 한국문화원을 방문했어요. 작은 전시회에는 지난 60년 동안 한국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1950년대의 한 흑백 이미지에서는 전쟁 후 폐허 속에 서 있는 아이들이 보였어요. 그 옆에는 오늘날 반짝이는 서울의 모습을 담은 컬러 사진이 있었죠. 나이든 한국 남성이 제가 사진들을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는 자신을 40년 전 프랑스로 이주한 사업가 김 씨라고 소개했어요. 제 연구에 대해 언급하자 그의 눈이 반짝였죠. 제 아버지는 전쟁에서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함께 재건하거나 함께 무너진다. 이건 그냥 말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었죠. 그 간단한 문장이 제 모든 경제학 교과서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제 명성이 손상되더라도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것이고, 다른 경제학자들이 저를 비웃더라도 한국에 대해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거예요. 자존심보다 진실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저는 예전에 믿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각 장은 제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벽을 허무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 벽 너머에는 국가들이 어떻게 집단 행동을 통해 불가능해 보이는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명확한 이해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첫 번째 초안이 완성되자 저는 출판사들에 보냈어요. 세 곳은 즉시 거절했죠. 당신의 기존 입장과 너무 모순됩니다라고 한 곳이 있었고, 다른 곳은 학문적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이름으로 출판하라고 제안했어요. 마침내 작은 출판사가 책을 내기로 동의했어요. 이 책은 논란을 일으킬 겁니다. 편집자가 저에게 경고했어요. 비판에 대비하셨나요? 저는 한국 사업가 김 씨와 그의 아버지의 말을 생각했어요. 우리는 함께 재건하거나 함께 무너진다. 제가 원하는 것과 모순되더라도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학자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생각했죠. 네, 저는 편집자에게 말했어요. 준비됐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면서 파리의 거리는 저녁 햇살 속에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제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죠. 저는 제 최대의 직업적 두려움, 즉, 제가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직면했고, 그것을 의견했어요. 이 책은 존경받는 경제학자로서의 제 경력을 끝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국가가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수도 있겠죠. 어느 쪽이든 저는 제 개인적인 문턱을 넘었어요. 편안함보다 진실을, 확실성보다 성장을 선택한 거죠. 오늘 밤
저는 내일이 새로운 도전뿐만 아니라 복잡한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평온하게 잠들 거예요.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제가 무대에 서 있는 동안 수백 명의 눈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제 발표 슬라이드는 한국의 놀라운 여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전쟁으로 황폐해진 가난에서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모습이었죠. 저는 방금 제 이전 이론들이 왜 틀렸는지, 그리고 한국의 성공이 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지 설명을 마쳤어요. 잠시 동안 아무도 움직이거나 말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끔찍한 실수를 한 건 아닌지 걱정되고 있었죠. 그때 천천히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동참했고, 박수 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은 일어서기도 했죠. 눈물이 나오는 것을 느꼈지만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제 책 한국의 기적 경제력으로서의 집단적 힘이 옆에 있는 작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3개월 전에 출판되었을 때 일부 오랜 동료들은 읽기를 거부했죠. 그들은 제가 경제과학을 배신했다고 말했어요. 다른 경제학자들은 환한 리뷰를 썼는데 제가 적절한 연구 방법을 포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죠. 하지만 많은 젊은 경제학자들은 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받아들였어요. 학생들은 한국의 발전 패턴을 공부하고 있다고 편지를 보내왔고, 경제를 성장시키려는 국가들의 대학에서 강연 초대를 받았어요. 제 책은 12개 언어로 번역되었죠. 가장 의미 있는 반응은 한국인 독자들에게서 왔어요. 편지, 이메일, 손글씨 쪽지 등을 받았죠. 저희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한국인 학생이 썼어요. 수십 년 동안 서구 경제학자들은 우리의 성공이 진짜가 아니거나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교수님은 우리의 경험에 목소리를 부여하는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강연 후 사람들이 줄을 서서 책의 사인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모장을 든 젊은 여성이 대학 신문을 위해 질문을 하고 있었고, 2명의 교수가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고 초대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눈여겨본 사람은 줄 끝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노인이었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떠났을 때 그는 나무 지팡이에 기대어 천천히 다가왔어요. 뒤부하 교수님, 그가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는 서울대학교의 송 교수입니다. 30년 전 한국이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예측하셨을 때 교수님의 논문을 읽었습니다.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사과를 시작하려 했지만 그가 손을 부드럽게 들었죠.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그가 친절한 미소로 말했어요. 특히 원래 생각에 기반해 성공적인 경력을 쌓은 후에 마음을 바꿀 용기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죠. 교수님은 진정한 학문적 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거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가르친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떠나기 전에 그는 저를 서울의 그의 대학에서 강연해달라고 초대했죠. 우리 학생들이 교수님의 여정에 대해 듣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날 밤 조용한 제 아파트에서 책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오래된 교과서들이 새 책 옆에 놓여 있었죠. 제 생각이 얼마나 완전히 바뀌었는지 보여주는 물리적 증거였어요. 예전에 느꼈던 편안한 확신과 그것을 놓아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제 전화기에 아프리카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전 제자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교수님의 새로운 접근법은 이곳의 발전 패턴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녀가 썼어요. 사람들이 함께 생존 위협에 직면할 때 그들은 표준 이론이 놓치는 경제적 강점을 만들어냅니다. 창문을 통해 저녁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파리의 불빛을 보고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하나의 데이터, 한국의 성장을 보여주는 불가능해 보였던 성장 차트가 어떻게 제 편안한 세계를 산산조각 내고 원치 않던 모험으로 저를 밀어넣었는지 생각하고 있었죠. 제가 믿었던 모든 것에 대한 위협으로 시작된 것이 제 경력의 가장 큰 선물이 되었어요. 일부 동료들을 잃었지만 더 깊은 이해를 얻었고, 명성은 바뀌었지만 제 작업은 더 정직하고 가치 있어졌죠. 요즘에는 모든 강의를 예전과는 다르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신있게 경제 법칙을 설명하는 대신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인정하면서 시작하죠.
학생들에게 제가 한때 보편적이라고 생각했던 서구 모델뿐만 아니라 여러 발전 경로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가장 확신할 때 자신의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가르치고 있었죠. 한국인 독자들의 편지는 이 여정이 왜 중요한지 상기시켜줘요. 국가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오해할 때 우리는 단순히 학문적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간의 성취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죠. 우리 자신의 경험과 다른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놓치게 돼요. 내일 저는 새로운 학생 그룹을 가르칠 거예요. 일부는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경제학자가 될 거예요. 그들에게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줄 거고, 집단 행동과 국가 단결이 어떻게 강력한 경제적 힘이 될 수 있는지 보여줄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는 제 자신의 여정, 확신에서 발견으로의 여정에 대해 말해줄 거예요. 이해의 가장 큰 장벽은 그들에게 말할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에 있지 않아요. 이미 확실히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있죠. 강의 노트를 준비하면서 틀렸다는 것이 증명된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틀렸다는 것이 더 넓고 더 진실된 복잡한 세계에 대한 이해의 문을 열어주었으니까요. 틀렸다는 것이 저를 더 나은 교사, 더 나은 경제학자,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한국에 대한 놀라운 데이터로 시작된 여정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저는 학문적 확신의 편안한 세계에서 새로운 발견의 도전적인 풍경으로 여행했고, 이제 가치 있는 무언가를 공유하기 위해 돌아왔어요. 단지 새로운 경제 이론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성장하는지에 대한 더 깊은 지혜를요. 가장 강력한 교훈은 한국 경제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고 실수를 인정하며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는 용기에 관한 것이었죠. 그것이 제가 지금 제 학생들, 동료들, 그리고 저 자신에게 제공하는 진정한 선물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